부동산 정책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나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나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6.17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죠. 열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방금 전에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시장 안정 자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심 교수님. 네. 예,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보이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40조, 50조를 이렇게 돈을 퍼붓는 상황에서 이쪽은 그 반대 효과가 나는 정책을 동시에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또 그 규제의 촉발점이 됐던 것들이 최근 몇 주간 상승이었거든요. 상당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몇 주 상승한 거 가지고 간 건데 이게 이제 추세적 상승 전환인지 이벤트성 전환인지 판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정부가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했다. 예. 자, 우리 김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번 대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는지? 네, 정부는 이번 집값 대책 발표하면서도 투기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랬으면 지금 집값이 막 떨어져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니까 집을 내놔야겠다 해서 매물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는 버티기, 눈치 보기 이렇게 가는 거지만 결국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버티다가 다시 또 오를 것이다라는 오히려 확실한 갖고 있는 대책들로 채워져 있고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과 진단이 이번 대책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규제 정책의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이 집값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거거든요. 왜? 바로 6.17 대책 발표 이전에 5.16 대책을 발표를 하셨고 그 5.16 대책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원인 제공은 정부의 개발책인데 왜 지금 그런 개발책을 후퇴하거나 재검토하는 발언 없이 다시 또 다주택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제 일방적인 정책이 나왔으니 원인도 없고 효과도 없은 부작용만 우려될 뿐 집값이 떨어지게는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김성달 국장이 얘기하셨는데 심 교수님은 앞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추가 대책 나온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세제 혜택이라든가 세제를 더 줄인다라든가 대출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 12.16 대책 그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발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그런 대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이 9억 이상 받고 15억 이상 받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6.17 대책 같은 6월달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3억까지 받고 갭 투자 받고 이런 대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책도 큰 방향은 어차피 세금 아니면은 대출 아니면은 이제 실거주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주 기발한 게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5.16 대책 효과가 이제 거의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수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5.16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한 3주 정도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강남은 한 5주 정도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다음에 효과가 있었다? 네, 효과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조정 상황이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2, 3주 전부터 조금씩 오르는 게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재료가 있는 지역들에서는 약간 좀 많이 올랐고 KB 지수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고. 추가적인 대책은 어떻게 김성달 국장? 지금 정부가 계속 이 정부에서 해왔던 거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의 세금이나 또는 대출에 대해서는 강하게 억제하겠다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다시 추가 대책 나오는 것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책을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에 대한 개정안 이런 얘기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추가 대책
대책은 지금의 집값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냐는 거거든요. 낮출 수 있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취임 초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그러려면 지금 정부가 지금 주변 지역을 자극하는 이런 대규모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스탑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개발 이런 그렇죠. 네. 그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그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당연히 과거에 해왔던 것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투기 세력들은 이미 학습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21번째 대책을 누가 발표했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의 정책 결정자들이 계속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체한다든지 등의 어떤 책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추가 대책일 것이다.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자꾸 이제 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집값이 오른 거는 철저하게 강남의 투기꾼들 때문에 올랐다. 아하.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갭 투자자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또 이번 대책에 보면 법인 투자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자꾸 이제 현상을 자꾸 특정 인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도를 펼쳐나가는데 그 제도가 맞았으면 3년 동안 뭐 20번 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 8.2 대책,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 이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발표됐는데 그 전후에 대부분 폭등했습니다. 그것들이 도대체 대책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반대 효과가 나타나냐.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는 것 같은 것들은 청와대라든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은 왜 강남집을 그렇게 갖고 있고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으냐. 자기들이 팔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도 좀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따라가겠는데 자기들은 요지부동이면서 국민들 보고는 다 팔아라. 그리고 만약 이제 2년 전, 3년 전에 장관이 말했던 대로 팔았으면은 지금 그 사이에 집값 올랐은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때 아마 장관 말 믿고 강남 팔았으면은 강남에 한 4, 5억 올랐을걸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런 것들도 자기들도 책임 못 질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강남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랄지,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정책 신뢰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네,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매번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의 감시 시선이 없다 보니 이번에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경실련이. 너무 재산이 많습니다. 다주택도 있고 그냥 재산이 전체적으로 국민보다 많은 수준이 3배, 4배, 100억대 자산가도 갖고 계시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서민들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국민들 기본적인으로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부동산이 이렇게 많고 본인이 어떤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합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부동산이 많으시면. 그럼 투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걸 잡는 것이 왜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시선이 있는데 사실 결과로 보더라도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뛰었는데 국회에서나 아무런 이걸 잡을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고 입법하는 대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았고 정부에도 책임을 묻는 국회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방금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데이터를 최근에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데 아파트 중간지대에 있는 아파트 값을 지금 경실련에서 분석을 해본 건데 2013년 기준은 4억 6천이었던 게 지난달 9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2017년 3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6월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6억이니까 6억이었던 게 9억 3천. 다시 한번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6억 천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2017년 3월이 6억이었던 게 지금 9억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이었죠. 그다음에 지금이 9억 2천까지 3억 2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고 요걸 지금 잠깐만요. 자막 준비돼 있죠. 그래서 경실련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위값 아파트의 상승률이 52%라고 지금 나와 있죠. 경실련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25%, 박근혜 29%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만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 중위값 상승률은 충분히 저럴 수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봐서 어쨌든 중위값 전 정부에 자체가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는 이렇게 거고요. 중위값 자체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값. 그래서 맨 밑에 가격이 안 움직이든가 그 중간에는 안 움직인 상태에서 중위값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 자료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건 곤란하고 그런가요? 그렇죠. 중위값 대신 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지수화했을 때 그 가격은 몇 프로 뛰었는가 뭐 국토부에서는 뭐 14%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시민들이 듣기엔 좀 과한 게 아니냐. 52도 과하고 14도 과하다. 근데 제가 직접 KB 부동산 지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이번 정부 출범 5월 달부터 한번 계산해 보니까 서울은 한 26% 나오더라고요. 26%. 그러니까 이제 대략 저는 14, 50이 그 사이값이 아닌가. 중위값이라는 건 중위값의 성격이 있습니다. 중위값을 서울 전체 아파트로 확산해서 해석하는 거는 굉장한 통계적 오류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감정원에서 말한 12%는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뭐 KB가 제일 오래됐고 경실련에서도 중위값 발표할 때 KB가 가장 오래된 지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기사에 조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한 26%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14%를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강하게 의문을 잠시만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잠시만요. 네. 경실련에서는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2% 올랐다는 그거는 거고. KB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경실련이 KB가 발표한. 근데 그다음 문제는 이제 곱하기 500조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14%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정부는 14%인데 14%에 대해서 일단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52%도 정부로서는 그건 중위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멸실주택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과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KB에 보면 중위 가격도 있지만 평균 가격도 있습니다. 네네. 평균 가격도 51% 올랐습니다. 맞나요? 평균 가격도 그렇게 오는데 샘플이라고 51% 올랐습니다. 그 표본이라는 거는 저희만 국민은행은 국가 승인 통계가 2011년까지였습니다. 표본수로 보면은 둘 다 정부도 국민은행도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근데 표본수로 보면 정부의 표본수가 더 작습니다. 더 작고 14% 올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 게 내 주변에 어디도 14% 오른 아파트가 없다. 나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하실 정도로 정부 발언에 숫자보다는 좀 작아 보이죠. 14%가. 그렇죠. 그리고 14%면 왜 이렇게 21번째, 22번째 대책까지 얘기가 될 정도의 이 상황을 나타나고 있는 거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시다라는 거죠. 그럼 정부가 14%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밝혀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앞서 박선호 차관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시장 불안을 꼭 이게 부동산만 가지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려있는 유동성, 아까 뭐 1,100조 원의 부동자금이라는 게 이제 풀려 있고요. 저금리 추세가 지금 거의 제로금리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요. 증시도 불안하고요. 맞습니다. 갈 때는 지금 부동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당국만 가지고 탓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맞습니다. 전체적 틀에서 보면은 사회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선진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요? 선진국들도 2008년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우리와 비슷한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유동성에서 장이 오를 때는 국지적으로 오릅니다. 되는 지역. 그게 대도시만 올라요. 전국적인 상승이 아니고 되는 지역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좀 다른 게 되는 지역 이외에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이 세계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는 게 하나가 있고 유동성에서 오는 것들은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한 3, 4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러니까 공급 동결효과, 씨가 메말랐다 해서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들. 그리고 뭐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니까 공급이 준다. 그게 더 오르고. 이게 다른 나라들은 3, 4년 전부터 다 조정받거든요. 지금 유동성에서 올랐는 게 우리만 독야청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진국이 상승했을 때 그 폭을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적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많이 온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도시가. 예.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 국장님. 네,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한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책임 회피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동성의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초저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값이라는 게 금리도 있지만 공급도 있고 세제 여러 면에 있어서의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일관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게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데 대출이나 이런 거는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막겠다라는 게 이 정부 기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쪽에서는 세제 정책 가장 많이 혜택을 줬다는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대출 규제 완화 이것 때문에 투기 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네네. 요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공급 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이번에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등의 공급 확대가 나오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그 안에서 어떻게 공영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가요? 상태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용산 얘기하고 잠실을 얘기했는데 이른바 대형 개발 계획의 불가피성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러운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비판을 하는 나라일 겁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 교수님 말씀 개발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GBC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수십만 삼성동 명, GBC. 네, 삼성동의 GBC 현대자동차 부지는 고용이 한 수십만 명이 발생하고 네네. 파급 효과가 250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붐을 일으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이제 집값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고용 창출력이 엄청나고 경제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홍남기 씨하고 김현미 씨가 그렇게 싸운 것도 그 이유예요. 네네. 근데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 늘리고 경제 살리는 게 최우선이지 이것 하면 주변 집값이 1% 올라? 이것 때문에 하는 것들도 웃기고요. 그다음 공급 확대책이 집값을 불렀다는데 공급 확대책은 발표할 때는 올라갑니다. 입주할 때는 떨어지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공급 확대책 지금 발표하면은 내 임기 때 오르는 거고 네네. 공급은 다음 임기다. 그러면 다음 내가 임기 때 집값은 떨어지는 거고. 집값이 조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대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꾸준한 공급 확대책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발표를 하면 공급은 오르지만은 특히 강남군 같은 경우에는 10,000호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년 입주를 하게 되면은 네. 공급 충격이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근데 그런 물량들을 다 잡고 있거든요. 지금 알고 있다. 당장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저는 거기에 어떻게 조금 보세요? 달리 보는 게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 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공급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지금 정부의 공급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본에 깔고 있는 공급은 아니다. 이미 아하. 시세를 조금 반영해서 거기다 조금 싼 공급을 하겠다. 또 민간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공급을 하겠다. 또 건설업계는 건축비나 토지비나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공급 대책에 중요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들을 알고 있는 투기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된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정부책이 있었냐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강남에 집값을 잡았다고 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주장을 네. 해요. 네. 강남에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한 거고 그것도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1년 전에 이미 사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할 땐 더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말씀하시는 예, 거죠? 1,000만 원이고 실제 공급할 때는 900만 원대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집값도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선 평당 500만 원짜리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공공이 토지는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책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 국장님 말씀은 개발도 해야 되긴 하나 개발하는 어떤 과정에 개발을. 세심한 정책적 그렇죠. 배려가 필요하다는 근데 거고요. 자, 신 교수님, 제가 하나 네. 이따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아까 그 공급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 김 국장님 말씀도 이런 맥락일 것 같아요. 예. 공급의 경우에는 이게 주택이라는 게 그야말로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공재 성격이 대단히 강한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에 결코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는 예, 그런 그렇죠. 취지인 것 같아요. 신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다 해서 국가가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힘을 끌어들여서 네네. 주민복지라든가 주거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공이 다 하겠다라는 쪽으로 무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OECD 평균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한 11%쯤 되죠, OECD 평균이.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면 두 개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북유럽은 20%고요.
영미권은 3% 5%예요. 미국은 1%고요. 우리나라 6%거든요. 근데 6%요. 우리가 예, 6%. 6에서 7% 사이입니다. 그런데 11%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가려면 북유럽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영미식으로 가든가 그러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공급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IMF 때라든가 이때는 정부가 이제 그 주택 공급의 50%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택지를 통해서. 예. 택지, 즉 공공택지에서 50% 정도 주택이 나옵니다. 예. 근데 IMF 때는 공급을 하나도 안 하다가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급량 한 두세 배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왔을 때 집값이 더 폭락을 하고 최근에 경기 좋으니까 또 막 늘리고 있고 이게 이제 정부가 안정적으로만 공급해도 집값은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줄어드는데 경기 나쁠 때 공급 줄였다가 4, 5년이나 좋아지니까 더 폭등하고 네. 경기 좋을 때 줄여도 시원찮을 더 늘려서 나중에 더 추락을 하게 하고 네네. 그런 것들로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요 직전에 나와 있던 박선호 차관 설명에 따르면 내년만 하더라도 지금 4만 6천 호 지금 공급이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근데 하고. 어디냐가 중요해요.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상주 아무리 신도시는 내년에 또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요. 집값을 촉발한 데가 있냐면은 네.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신축 아파트 그쪽에 공급을 늘려줘야지 촉발한 것들을 세력을 줄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강남 때문에 그리고 강남의 대규모 단지 때문에 이제 집값 폭발이 시작됐는데 네. 저기 고향에 만들고 남양주에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얼마 전에 5월 달에 한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대요. 예. 국민들은 별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심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신 교수님 말씀은 공급과 관련된 지역을 유심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 같고 김성달 국장님 말씀은 공급의 방식과 내용을 좀 이를테면 주목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일단 공급 지역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에 공급해야 된다는 거. 강남에 공급한다라는 게 신도 수요가 있는 공급으로 곳에. 갈 것이냐는 거 아니다. 강남은 30년, 40년 된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잘 된 신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3, 4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허용해주면서 재건축을 정부가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세대수가 조금 는다 한들 그 원래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세입자들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이 돈 있고 부자들에게 또 다른 공급을 해서 되는 것보단 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급이고 또 하나는 강남에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공급이다. 네네. 그거는 바로 아까 차관께서는 뭐 5년, 10년 상기 신도시 공급은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걸리지만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건 바로 지금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공급 정책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에 집을 내놓겠느냐. 집을 갖고 있으면 손해보다라고 인식할 때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정당한 보유세 정책도 필요하시고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기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정부가 주셔야죠.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여러 측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공급을 어떻게 얼만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을 지금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최근에 불거진 이슈 가운데 하나 제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3법이 여당에서 지금 발의 예정인데 전 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막? 네. 전 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나오냐면 여당에서 전세 대란, 그러니까 전세 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 부분들에 대한 입법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임대차 3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찬성론과 반대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금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찬반 양론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것들이 논의가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요? 네. 근데 이게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제를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서민들이 더 어려웠다. 양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럽 나라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 투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임대료를 못 올려받으니까 임대주택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임대료 폭등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를 못 올리게 됩니다. 월세를 못 올리니까 집 수리를 안 하게 돼요. 그 지역이 슬럼이 되거나. 예.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사일이고 두 번째가 임대료 상한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에 임대료 상한제하면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이라는 농담도 있을 임대료를 정도인데. 올리면 도시가 상한제 임대료가 올라가야지 공급도 계속 늘어나고 좀 전에 김성달 상한제를 국장님은 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다주택자 규제 얘기를 하시는데 선진국들은 또 반대로 움직였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했는데 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85%는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은 투자를 줄이기 시작해요. 줄이기 시작하면은 서민들 일반 사람들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워낙 명확하게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지금 하는 선진국들 나라를 몇 개 한번 꼽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베를린이 한번 했는데 그것도 메르켈 총리가 와서 눌렀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고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를 보통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집주인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요. 전세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 투자액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완충 작업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런 인센티브 말씀이시죠. 없이 이렇게 하면은 공급량 줄고 물량 줄어서 서민이 더 어렵다가 기존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자, 김 국장님은 어떻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하시는지. 임대차 안정에 대한 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히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과도한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서 세입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해졌다는 건 다들 아시는 얘기거든요. 예.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에는 뭐 보호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주택자들이 임대업을 하시되 정당한 과세 하에 임대 소득도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임대로 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도 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세,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많은 특혜를 오히려 안겨줬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이번에 막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과거에 이미 받아온 분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규제하겠다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저 법의 경우에는 그러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입법 논의 과정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나 꼼꼼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 효과는 서민들한테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분위기여서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것들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열 하루 지났지 않습니까? 집값 내려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하반기까지 집값 오를 거란 최근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조금 조정은 받는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임기 초기로 간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경제가 거의 박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집값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 12% 빠졌습니다. 근데 임기 초기로 가자는 건 서울 집값이 한 30% 빠져야 되는 건데 그건 노숙자가 한 50만 명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급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더 나빠질 때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건 돈이 풀어서 바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풀더라도 3년이나 5년 지나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더 세게 돌아올 겁니다. 더 세게.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서울에 더 집중될 겁니다. 규제가, 그러니까 돈이 모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돈이 더 쏠렸을 때 장기적으로 더 튈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성달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은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들도 못 이렇게 봅니다. 잡는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진단이 담겨 있지 않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으겠다. 적어도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이라는 게 아까 집값을 원상 회복한다는 투기 거. 부양을 위해서 주택정책 쓰지 않겠다. 그다음에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잠깐 대한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져서 그때
많은 근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 경제 위기 극복 알 때. 경제 위기라는 게 오히려 네. 지금도 경제 위기인데 집값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이 축을 가져가는 상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 아무도 이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겠다라는 제가 것 말씀드리는 같다는 거는 거거든요. 당위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냐는 건지. 그럼요. 정부가 어느 정책을 쓰냐에 따라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취임 초기로 가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국면을 바꿀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건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면 또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한마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로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추가 대책에서 언급하는 것으로는 전혀 그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학계에서는 한 50년, 길게는 한 350년 대도시 집값을 연구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락한다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는 폭도 대도시는 네네.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한 0.8% 정도 매년 상승하는 게 거기에 비하면 서울은 이제 그렇게 오르는 편은 아니고요. 아주 과도하게 많이 올랐죠. 그 논문상으로 보면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논문은 그렇다는 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두 분께. 실수요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실수요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정부가 지금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사실 수밖에 없죠.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아예 안 하는 건 완전 봉쇄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실수요자분들은 사시는데 적어도 집값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강남이나 이런 곳에 본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신중해야 정부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이 중요한데 대도시라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350년까지 올랐으니까 뭐 사는 게 좋지 않냐. 다만 이제 저점을 좀 볼 때는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를 좀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세로 사는 게 가장 유리한 제도긴 하지만은 전세 이사 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봤을 때는 집 주택은 되도록이면 마련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본인도 좋고 그 지역 사회에도 더 좋다는 이런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이슈라는 게 워낙 논쟁적이어서 시간이 좀 모자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의료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